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시험도 날이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면 못 잃을 것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 회 한 회 열심히 강의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인중개사에 한 발짝 다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성중 교수님의 부동산 공시법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시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적법을 오늘 끝날 건데 여태 이제 배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 지적 공부, 토지의 이동을 배웠는데 자, 이걸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시행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뭘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볼까요? 여기는 무슨 대위 신청한대죠? 자, 이게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냐면 그동안은 토지 이동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었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누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신청한다. 이거 대위 신청, 이거 민법 시간에 많이 보셨죠? 대위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요 두 개를 여러분들 조금 혼동하시는데 혼동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봐봐요.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못 해요. 그런데 대위 신청은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요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얘네들 말고도 토지 소유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이동을 신청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어느 경우 이 사업자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돼요. 신고하고 신청이 서로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사업은 신고하고 토지 이동은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업자에게는 이 사업이 완료된 게 토지 이동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환지 방식에서는 신고만 하면 신청은 안 해도 된다.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한 게 신고로서 신청을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가 만약에 파산을 하면 보증인이나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누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없죠. 토지 소유자 못해요. 파산하더라도.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요청을 해. 누구에게? 사업자한테 토지 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 대위 신청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는 좀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이 끝나면은 관공서에다가 촉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공서 촉탁이 보세요. 안 하는 경우를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안 하는 건데 관공서는 다른 거는 다 촉탁합니다. 뭐 앞에서 배운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런 거 하면 다 등록 촉탁하는데 안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거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이 변경돼도 촉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등기소에서 모를까 봐 촉탁해 주는 건데 소유권은 등기소에서 먼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촉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하고 좌표는 등기부에 없기 때문에 촉탁을 안 합니다. 경계하고 좌표가 바뀐 경우에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해줘야 돼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왜? 토지 소유자가 모를까 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알기 때문에 통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 통지의 시기는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냐면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통지의 시기가 언제라고요? 변경 등기 필요 없으면 등록일로부터 7일,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일의 접수일부터 15일. 날짜뿐만 아니라 이 기산일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측량인데 측량은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라는 건 측량을 할 때 그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해야지 측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삼각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지적 삼각점과 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다 합쳐서 지적 기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지적 기준점도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한 다음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측량을 우리가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측량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 그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 삼각점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근데 열람할 때 신청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지적소관청한테 그 열람 신청하면 되겠죠. 근데 지적 삼각점이 시도지사가 관리하면 시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건 당연했겠죠.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재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또는 소관청한테 신청을 해도 돼요. 아직까지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게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도 된다. 요거 삼각정의 경우엔 요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의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지적 측량의 종류가 크게 우리가 이제 4개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기초 측량이 뭐예요? 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이죠. 요 3가지. 그다음에 세부 측량은 우리가 봤던 뭐 여러 측량, 복구 측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토지 이동할 때 등록 전환 측량이라던가 뭐 그런 측량들을 다 세부 측량이라 그러고 요 지적 기준점과 그다음에 요 세부 측량을 한 것을 제대로 잘 됐나 검사하는 측량을 우리가 검사 측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검사 측량을 주로 누가 하냐면 지적 소관청이 검사를 하는데 때때로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냐? 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보면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측량 성과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적 삼각점을 측량한 경우에는 검사, 요 기초 측량에 대한 검사를 시도지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경위의 측량으로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에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요. 근데 면적이 작은 경우, 면적이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지적 소관청이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측량을 안 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어떤 측량이 있냐면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거든요. 그냥 토지에다가 경계를 다시 복원한다던가 어떤 건축물의 위치를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검사 측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적 측량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이제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 답이 뭐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 측량 안 하는 놈들 누구 있었어요? 자, 합병, 지목 변경 걔네들이 이제 답이 나와요. 지적 측량이 아닌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지적 측량을 할 때 그 절차를 살펴보면요. 일단 지적 측량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뢰인이요. 토지 소유자 또는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이에요. 걔네들이 지적 측량을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종입니다. 종이. 지적 측량 의뢰서를 작성해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주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을 하죠. 이제 측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 받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지적소관청이 측량 성과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요 측량 성과도를 요 지적 측량 의뢰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주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다시 요 의뢰인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 측량 성과도를 의뢰인에게 준다 그럼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적 측량 의뢰인이 의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수행자에게 하고 있지 지적소관청에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측량 의뢰인이 의뢰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X.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 수행자에게 주잖아요. 혹은 지적 측량 의뢰인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수행자에게 준다. 이것도 X. 지금 제가 괜히 종이를 표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종이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여러분들이 이 절차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을 할 때 지적 측량을 하고 할 때 이제 요 측량을 2달, 3달 걸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가령 세부 측량, 보통 세부 측량할 때는 측량 기간이 이거 숫자도 다 괄호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측량 기간이 5일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을 4일 이렇게 원칙적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측량을 할 그 토지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5일, 4일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통해서 측량을 의뢰할 때는 그 측량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은 4분의 1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일로 합의했죠. 그러면 15일은 측량 기간이고 5일은 검사 기간이에요. 만약에 그 계약을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기초 측량, 즉 요런 세부 측량 말고 기초 측량 있죠.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량을 할 때는 조금 이 일수가 틀려져요. 자, 이 측량 기간은 어떻게 주냐면 자, 요거 숫자. 요런 거 괄호치기 엄청 잘 나와요. 요 숫자. 그리고 기준점을 15점까지 설치할 때는 4일을 줘요. 그리고 15점이 넘어가면은 4점마다 1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기간은 아까 여기는 5일하고 4일이었죠. 근데 검사 기간이 똑같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측량 기간이 6일 나왔으면 검사 기간도 6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측량하고 그건 좀 틀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 기준점을 21점 설치한다. 지금 여기 그 공부하시는 두 분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듣고 계세요.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제가 수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근데 좀 어려우니까 지금 약간 흔들리고 계셔. 숫자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흔들리시죠. 자, 여기서 이것만 넘어가면 돼요. 쉬워요. 자, 그래서 지적 기준점 21점을 설치할 때 자, 며칠 걸리냐? 15점에 4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 다음에 4점마다 1일이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점, 16점, 17점, 18점, 19점까지 플러스 1일이에요. 그리고 20점, 21점까지 했으니까 이제 1일, 1일 더했으니까 총 1일, 1일, 4일이니까 6일 걸리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20점 설치 하나, 21점 설치 하나, 22점, 23점 설치 하나 다 며칠이에요? 다 6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적 기준점을 딱 2점 설치하면 며칠 걸리냐? 그래도 4일 줍니다. 15점까지는 며칠 준다? 무조건 4일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분할 측량을 하는데 21점 설치한다. 그러면 총 며칠 걸리느냐? 이거는 보세요. 방금 전에 측량 기간이 세부 측량 5일, 4일 있고 기초 측량은 뭐 이렇게 해서 21점 우리가 6점 구했죠. 그러면 검사 측량을 했어도 여기서 6일 걸렸으니까 측량 기간 6일하고 검사 기간도 똑같이 6일이 걸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부 측량을 하는 데는 분할 측량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 4일 걸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검사할 때는 아까 21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앞에서 구한 거. 그러니까 6일 걸리니까 총 며칠 걸린다? 총 더하면 21일 걸려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다 구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 분할 측량을 하는데
21종 기준점 설치하는데 총 며칠 걸리냐? 단 검사 측량 일수는 제외한다 그러면 요 4일하고 6일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가리고 어떻게? 5일, 6일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11일. 총 이렇게 걸리고 아니면은 분할 측량을 하는데 총 며칠 걸리냐? 이렇게 나오면서 단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가려야지. 요거 6일하고 요거 가리면 5일과 4일 더하는 거죠. 그때는 9일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면 여기 분할 자리에 요 분할 측량 자리에 신규 등록, 뭐 복구 측량, 등록 전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도 다 똑같아요. 숫자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경계보건 측량에서 21종 기준점 설치하면 며칠 걸리냐인데 그게 여기와 동일할 것 같지만 아까 뭘 배웠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사 기간이 없어요. 세부 측량에서는. 기초 측량은 해야 되지만 요 차이가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 지적 현황 측량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적부 심사를 봐야 되는데 적부 심사 여기 보면 적부 심사 청구인이라고 나오죠? 요 적부 심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적부가 뭐냐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측량한 값이 적합한지 부적합한 건지 청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심사를 받는데 누구에게 심사를 받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게 받거든요. 근데 이 청구서를 낼 때는 누구한테 내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내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적부심사 청구인은 이 청구서를 시도지사한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가냐면 지방지적위원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적부심사를 내는데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 종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한테 언제까지 줘야 되냐면 이 종이를 받고 나서 이것도 날짜가 중요해요. 30일 이내에 회의에 붙여야 돼.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예요.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요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돼요. 단 60일이 너무 짧으면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지방지적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60일 이내예요. 그냥 30일은 1회 연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의 의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적부심사 의결서가 나왔죠. 그럼 적부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주면 시도지사는 또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요 적부심사 의결서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적부심사 청구인들이 이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심사는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그렇죠? 90일 이내, 숫자 계속 나오네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재심사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적부심사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재심사와 적부심사인데 요 적부심사, 재심사는 너무나 천만다행으로 날짜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부심사만 외우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들이 좀 틀려져. 재심사는 누구에게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합니다. 아까는 시도지사를 거쳤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번에는 지방이 아니라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를 거치고 날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부심사 의결서가 아니라 재심사 의결서죠. 재심사 의결서이기 때문에 이 재심사의 의결을 또 국장에게 보내주고 국장은 또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인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요. 마지막 장인데 측량에서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지적 측량의 요 대상이 있잖아요.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절차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계산하는 것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요 적부심사의 과정이 있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측량에서 딱 한꺼번에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적법의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적법이 끝났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 다음에 우리가 등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남았어요. 시간도 남아서 등기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요거 배운 거예요. 요거 위에 뭐 보여요. 그렇죠? 여기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이런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 것이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적 공부에도 물론 이런 권리관계인 소유권이 적혀 있지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얘네들보다 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로 등록하는 것이 지적법이라면 지금부터 배울 등기법은 뭘 배우는 거냐면 등기부죠. 등기부는 요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록이 되는데 처음에 토지가 만들어지면 신규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적공부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지적공부 중에서 특히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등기부를 여기다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이라고 하는데 표제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 적히는 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어디? 표제부에 적혀요. 표제부에 뭘 적냐면 자, 요게 부동산에 표시할 때 표자죠. 제자가 쓸 제자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적는 곳이 표제부예요. 등기부의 표제부. 그리고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가 적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뭐 그런 놈들 적히겠죠. 여기 소유권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자 등기를 한번 방금 전에 우리가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져서 신규 등록해서 등기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등기 기록을.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등기 기록이 갑구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표제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갑구하고 을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을구는 전세권과 같은 어떤 소유자의 채권, 그 채무가 기록이 돼 있는데 없다고 치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등기를 할 때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를 뭐라 그런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래서 갑구에 언제나 1번에 등장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부를 끊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언제나 1번으로 등장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리고 등기 원인이 없어요. 얘는 등기 원인이 없다. 아직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이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죠. 권리자가 A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A가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 B가 예를 들어서 잔금 치렀어요. A한테. 잔금 치르고 이사 왔어요. 이사 오고 A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고 이삿짐 나르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이사 갔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럼 B가 집주인 아니에요? B가 집주인이 아니에요. 왜? B는 그냥 이사만 온 거예요. 그것도 포장 이사겠죠. 근데 그 이사가 온 거지 집주인은 안 됐어. 집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A하고 B하고 등기하러 가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B가 집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무식하게 등기법에서 집주인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유식하게 표현하냐면 A와 B가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가 등기를 신청을 하러 가죠.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하고 이것이 등기를 각하, 즉 거절해야 될 등기인가 등기를 해줘야 될 등기가 심사를 거칩니다. 근데 심사를 거쳐서 등기가 실행이 돼요.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 앞에? B 앞에 해주면 이게 끝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전산의 시대죠. 예전에 종이 등기부였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 등기관이 자기가 등기 잘못하면 책임을 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감을 날인을 했는데 요즘에는 인감 도장 안 찍고 식별부라는 거를 입력을 합니다. 그 코드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등기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식별부를 입력할 때 또는 그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 때 그때가 등기가 완료된 거라고 보고요. 권리 변동의 효력, 즉 B가 집주인이 되는 거는 예컨대 접수일이 지금 1월 8일 날 접수됐죠? 1월 8일 날 접수되고 그다음에 1월 10일 날 등기가 완료가 됐다면 완료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접수일로부터 B가 집주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권리 변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접수일로부터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왜? 왜냐면 등기부에 보세요. 여기에 접수일은 나와 있는데 완료일은 안 나와 있죠. 그죠? 공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수일로부터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등기법을 끝냈고요. 다음 시간부터 재미있는 등기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0분 남짓한 강의 시간 안에 정말 나올 것들만 쪽집게처럼 찝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꼭 나올 문제들 어떤 게 있는지 훤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알찬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